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폭발력 TNT 15,000톤. 현재 미국 핵잠수함 탑재 수소폭탄 한 발 폭발력 TNT 47만 5천 톤. 히로시마의 33배. 이것이 핵무기입니다.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핵에 맞서는 방법을. 현무5, 탄두 8톤. 전 세계 어떤 재래식 탄도 미사일도 탄두가 1톤을 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8톤을 만들었습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집니다.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가 터집니다. 소규모 인공지진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핵벙커버스터 다음으로 지하 관통 능력이 강한 무기입니다. 핵이 아닌 무기 중에서는 세계 유일입니다. 저는 32년 경력 미국 군사전략 전문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넌 콜드웰입니다. 미국 육군 포병 대령으로 32년을 복무했습니다. 이라크 사막에서 포병을 지휘했고 아프가니스탄 산악에서 화력을 계산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현장에서 겪었고 전역 후에는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아시아 군사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데이터로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처음 진지하게 들여다본 것은 2024년 한국 출장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봤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미국 기술의 복사판이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미군의 보조 전력,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나라. 32년 경력의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편견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뼈저리게. 저의 아버지는 1950년 인천에서 상륙정을 타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미 해병 소속으로 낯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을 보며 자랐습니다. 상륙정 뱃머리에 선 젊은 아버지, 그 뒤로 포연히 피어오르는 인천 하늘. 저는 그 사진을 지갑에 넣고 32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진 속 나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입니다. 2024년 10월 미 육군 포병학교로부터 공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팔라딘 자주포 후속 체계 선정을 위한 공식 평가단의 선임 연구위원 자격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최종 테스트 후보는 독일과 한국.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 독일이겠지. 한국은 들러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한국 땅에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워싱턴 DC의 11월은 을씨년스럽습니다. 포토맥강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연구소 복도까지 스며드는 계절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국방 저널 3권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루틴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간보고서,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지, 그리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이 3권이 제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한국 방사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각주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연구소 동료 중에 앨리스 챔버스라는 젊은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32살 하버드 국제관계학 박사. 저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앨리스는 몇 달 전부터 제게 한국 방산 보고서를 들이밀곤 했습니다. 저는 매번 정중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앨리스, 자네 시간 낭비야. 한국은 미국이나 독일 기술 사다가 조립하는 나라야. 앨리스는 그때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눈빛이 이해됩니다. 스승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면서도 말을 삼키는 제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평가단 파견이 확정되던 날 저녁 앨리스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것만 읽고 가세요. K9 자주포 실전 수출 데이터하고요. 현무5 탄두 재원입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읽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려고 누웠다가 왠지 모를 불편함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첫 장을 폈습니다. K9 자주포 누적 수출 실적, 폴란드 672문, 호주 30문, 노르웨이 24문, 핀란드 48문,
에스토니아 18문, 인도 100문 협상 중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현무 5 재원 추정치, 탄두 중량 8톤, 현무 4탄두 4.5톤의 2배, 미국 팔라딘 자주포 포탄 중량 43kg.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도 숫자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저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출발 사흘 전 전화가 왔습니다. 로렌조 트라비스, 워싱턴 DC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방산 로비스트입니다. 미국 주요 방산업체 여러 곳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콜드웰, 이번 평가 잘 부탁해요. 결론이야 뻔하지 않겠어요? 독일 아니면 우리 쪽으로 가야지.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트라비스, 나는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트라비스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그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동의의 웃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는 그 더러운 공모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 포토맥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차갑게 흘렀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인천 상륙정 위의 젊은 아버지. 저는 지갑을 꺼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뒤로 보이는 인천 하늘, 포연, 그 땅. 저는 곧 그 땅에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왜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2024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14시간 비행. 저는 기내에서 앨리스가 건넨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K9 자주포, 1999년 실전 배치, 현재 전 세계 11개국 수출, 2000문 이상 납품 완료 또는 계약,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발사속도 6발, 자동 장전 시스템, 팔라딘 대비 발사속도 50% 이상 우위,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팔라딘 대신 K9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한 대목에서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실전 검증, 신뢰성, 가격 경쟁력, 그리고 성능, 그리고 현무 5, 탄두 8톤, 종말 단계 속도 마하 10, 지하 관통 특화 설계, 2025년 12월 실전 배치, 전 세계 유일의 재래식 지하 관통 탄도 미사일,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 GBA-57은 전체 무게 30톤이 넘지만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자유낙하 방식입니다. 현무 5는 대기권 밖에서 마하 10으로 내리꽂힙니다. 관통력 비교 자체가 다른 차원입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렀습니다. 저는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오래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로만 말하는 사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데이터만 골라보는 사람이었을까?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불빛이 가득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73년 전 아버지가 상륙정에서 내려다봤을 그 땅. 불빛 하나 없던 그 땅이 지금은 이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경외심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가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평생 데이터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데이터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제 32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서울의 11월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워싱턴 DC의 습한 냉기와는 달랐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지는 빌딩들, 정밀하게 설계된 도로, 질서 있게 달리는 차들, 어딘가 워싱턴 DC와 닮아 있으면서도 다른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더 빠른 것 같았습니다. 더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도시 자체가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앨리스의 파일을 다시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현무 5 관련 메모가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앨리스의 필체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핵 없이 핵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수단입니다. 직접 보고 오세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내가 아는 한국을 보게 될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한국을 보게 될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상륙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인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연이 사라진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로 빛나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브레넌 콜드웰입니다. 32년 동안 틀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질문을 배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가?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인가?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평가단 첫 공식 일정을 위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평가단 일행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밀턴 대령, 포병학교 출신의 베테랑, 워커 박사 랜드 연구소 분석관, 그리고 저 3명의 미국 전문가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재훈 박사였습니다. 48살,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악수를 나누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령님, 편견 없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편견 없이. 나는 지금 편견 없이 볼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내내 저는 오만했습니다. 편견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앞에서 눈을 감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워싱턴 DC에서 보낸 마지막 아침이 떠오릅니다. 연구소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이던 그 아침, 저는 평소처럼 국방 저널 3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산 관련 항목을 발견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한국은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페이지들을 다시 꺼내 읽고 싶습니다. 거기 이미 진실이 적혀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제 눈이 닫혀 있었을 뿐. 한국은 기다려줬습니다. 세상이 알아봐 줄 때까지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알지 못한 한국이.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편견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오만이 경외로 바뀌는 이야기, 그리고 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부끄럽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서울의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을.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첫날, 국방과학연구소에서의 공식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현무5의 실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제 32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장으로 이어집니다. 워싱턴 DC, 2024년 9월, 한국 출장 2달 전, 연구소 복도에서 앨리스 챔버스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파일을 가슴에 안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다 저를 보자 멈췄습니다. 교수님, 잠깐 시간 되세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미 국방부 회의까지 1시간이 있었습니다. 5분, 앨리스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K9 자주포 672문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계약한 수량에 더한 숫자였습니다. 총 계약 규모 수십억 달러. 교수님, 폴란드가 미국 팔라딘을 왜 안 샀는지 아세요? 저는 파일을 돌려줬습니다. 정치적 결정이겠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빠른 납기를 원하는 거고 한국이 빨리 만들어주니까. 아니에요. 앨리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소답지 않았습니다. 성능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K9이 팔라딘보다 낫다는 걸 폴란드가 먼저 알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앨리스, 자네 한국 방산 팬이 된 거야? 앨리스는 웃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앨리스의 말이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그때 그 말을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너지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 무너짐이 저를 다시 세워줬으니까. 워싱턴 DC의 가을은 화려합니다. 포토맥 강변 단풍이 빨갛고 노랗게 물드는 계절. 저는 매일 아침 연구소 창가에 서서 그 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년이 넘은 루틴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국방 저널 3권, 그리고 오늘의 브리핑 준비. 저는 그 루틴이 저를 전문가로 만들어줬다고 믿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루틴이 동시에 저를 가두기도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매일 같은 방향에서 오는 정보, 매일 같은 시각으로 보는 세계.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더 확신에 차고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미 육군 포병학교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그해 10월이었습니다. 팔라딘 자주포 후속 체계 선정 평가단 구성 중이며 선임 연구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요청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최종 후보는 독일의 PAH와 한국의 K9.
저는 공문을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독일이냐 한국이냐? 결론은 뻔하지 않겠어. 독일이 기술력이야. PAH는 유럽 최고 자주포니까. 한국은 들러리 격이겠지. 마케팅은 잘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수락회신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미 판단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현장에 가기도 전에. 방산업계에서 20년을 넘게 활동한 로렌조 트라비스가 전화를 해온 것은 출발 사흘 전이었습니다. 트라비스는 미국 주요 방산업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로비스트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콜드웰, 잘 다녀와요. 이번에 제대로 평가해줘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평가하죠. 알죠. 결론이야 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 딱딱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딱딱함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세련된 형태의 협박.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11월의 강물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아버지의 사진을 봤습니다. 상륙정 위의 젊은 아버지. 그 뒤로 1950년 인천 하늘. 아버지, 나 그 나라 가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그 나라 무기를 평가하러 갑니다. 둘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데이터만 보는 사람인가? 창밖에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14시간 후면 인천공항입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14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워싱턴 덜레스보다 크고 뉴욕 케네디보다 정교했습니다. 안내 시스템, 이동 동선, 면세점 구성, 모든 것이 세밀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찾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공항 하나만 봐도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재빨리 지웠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무기가 좋은 건 아니지. 나는 전문가야. 데이터를 봐야지. 그 순간의 저를 지금의 저는 잘 압니다.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으면서 흔들리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인데도 환한 도시,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건물, 질서 정연하게 달리는 차량들,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한강. 73년 전,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도시 어딘가에서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는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숙소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앨리스의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손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핵 없이 핵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수단입니다. 직접 보고 오세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이재훈 박사를 만납니다. 내일부터 저는 한국을 봅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저의 32년이 심판받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평가단 첫 공식 일정, 국방과학연구소 브리핑룸, 서울 유성구, 2024년 11월 11일 오전 9시, 이재훈 박사가 처음으로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령님, 편견 없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살짝 긴장했습니다. 편견 없이. 그 말이 정확히 나를 겨냥한 것 같았습니다. 이재훈 박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편견을 갖고 왔다는 것을. 아니면 그저 관례적인 인사였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가 저의 첫날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실전 운용 데이터, 현무 시리즈 개발 연역, 그리고 맨 마지막 슬라이드, 현무 5, 탄두 중량 추정치 8톤, 종말 속도 마하 10, 지하 관통형 설계.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말 그대로 숨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32년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이재훈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대령님. 저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무 5, 탄두 8톤. 이게 실제 수치입니까? 이재훈 박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 가능한 추정 범위 안에서 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재래식 탄도 미사일 탄두로 8톤은 전례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재훈 박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이재훈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지하에 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필요가 천재를 만들었습니다. 생존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70년의 역사가 8톤의 쇳덩어리에 담겼습니다. 저는 첫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이재훈 박사의 마지막 대답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김정은이 지하에 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저 자신을 위한 질문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숨고 있는가? 평가 둘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경기도 포천 인근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2년 경력 포병 전문가로서 생애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포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굉음, 연기가 채 거치기도 전에 두 번째 발, 세 번째, 저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분당 6발, 손이 떨렸습니다. 팔라딘은 분당 4발입니다. K9은 그보다 빠릅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입니다. 포수가 직접 장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도는 위성항법 유도 방식으로 보완됩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아무런 기계적 이상 없이 연속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대령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드웰, 우리 졌어.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스톱워치의 숫자가 제 손 안에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워커 박사가 말했습니다. K9 예상보다 훨씬 좋은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논밭이 펼쳐진 경기도 겨울 풍경, 하얗게 서리가 내린 땅. 아버지도 이런 풍경을 봤을까? 전쟁 속에서 저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지금은 데이터. 그런데 데이터가 이미 결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결론을. 그날 저녁 트라비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때요? 한국 쇼윈도 잘 봤어요? 보고서는 우리 계획대로. 저는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문자가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덮으라는 요구, 데이터를 무시하라는 압박. 나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또 평가 사흘째, 국방과학연구소 현무 시리즈 개발사 브리핑. 이재훈 박사가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말했습니다. 현무원 미사일의 개발 배경은 1974년 아웅산 테러입니다. 저는 귀가 열렸습니다. 북한이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처음으로 자력 보복무기 개발을 결심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습니다. 현무원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현무인은 북핵 대응 선제 타격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마하 5에서 6의 속도, 북한이 핵을 쏘기 전에 먼저 타격할 수 있는 수단. 현무3은 사거리 연장, 100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순항 미사일. 현무4는 탄두 중량과 파괴력 강화, 그리고 현무5, 지하 관통, 탄두 8톤, 세계 유일. 이재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현무5가 없었을 때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 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국에게 핵 벙커 버스터를 써달라고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생각이 앞서서 현무5가 생기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독자적 억지력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손으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독자적 억지력.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핵 없이, 스스로, 세계 최초. 한국이 해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필요가 그들을 천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재훈 박사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걸 만든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이재훈 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프면서도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받아 적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갈비찜, 나물 반찬이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맛봤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네, 맛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브리핑룸에서는 항상 절제돼 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된장찌개에 갓 지은 밥. 아버지가 늦게까지 연구소에 계실 때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버님이 연구소에? 국방과학연구소 포병체계팀이셨습니다. 현무 2초기 개발에 참여하셨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재훈 박사의 아버지가 현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박사가 현무5를 만들었습니다.
두 세대에 걸쳐 한 가족이 한 나라의 독자 억지력을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참 그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재훈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연구소 마당에 작은 나무들이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걸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안전하게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랐으면 합니다. 그게 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뜨겁고 진하고 깊었습니다. 이 음식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뜨겁고 진하고 깊은. 저는 30년 동안 이 나라를 각주 취급했습니다. 지금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평가 나흘째. 포항 해병대 훈련장. 이재훈 박사가 전날 저녁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닌데요. 내일 포항 해병대 훈련을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숫자로 보셨으니 이번엔 사람으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포항 해병대 훈련장. 새벽 5시. 영하 5도. 저는 방한복을 입고 훈련장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완전 군장. 30kg이 넘는 장비. 달리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새벽 하늘을 갈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라크에서 본 미 해병의 눈빛, 아프가니스탄에서 본 특수부대의 눈빛, 그것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실제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휴전선이 수십 킬로미터입니다. 서울까지 30분이면 닿습니다. 이 해병대원들은 그것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의 눈빛, 그것이 달랐습니다. 한국 해병대, 세계 세 번째 규모, 28,000명. 미국 다음이 중국이지만 전투력은 한국이 더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훈련장에서 저는 수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일반인이에요. 군인이 되기 전엔 학생이었고 아들이었고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트라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드웰, 보고서 초안 어떻게 됐어요? 슬슬 방향 잡아야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트라비스, 나는 보고서를 사실대로 씁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트라비스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콜드웰, 잘 생각해요. 당신 연구소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다음 프로젝트는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32년 동안 진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바닥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K9 자주포 실사격 데이터, 현무5 탄두 재원,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발사관 10기 탑재 데이터, 세계 최초 재래식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열발 탑재, 한국 장보고 3급 잠수함, 3,600톤급.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현무5 수십 발, 동시 발사, 평양의 30개 핵심 표적, 각각 독립 타격 가능, 지하 벙커 관통,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세척 운용 시 30발 추가, K9 자주포 1,500대의 압도적 화력. 이것이 한국형 독침 전략이었습니다. 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핵에 맞섭니다. 적의 핵심 지휘부를 정밀 제거합니다. 전쟁 의지를 꺾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방식을 이렇게 완성도 있게 구현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이재훈 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박사님, 내일 아침 일찍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0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박사님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 새벽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상륙정 위의 젊은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 대단합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재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편견을 갖고 왔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동안 그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 배웠습니다. 보고서는 사실대로 쓸 겁니다. 이재훈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우리가 원한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봐주시는 것. 악수를 나눴습니다. 진심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진실을 보는 두 사람의 악수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오래 잡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트라비스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연구소 소장으로부터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우회적 경고가 왔습니다. 해밀턴 대령은 반대로 저를 지지했습니다. 콜드웰, 내가 오라. 나도 같이 서명하겠어. 앨리스는 방산 저널에 독자적 분석 기고를 예약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교수님이 보고서를 막혀도 저는 제 글을 냅니다. 앨리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팔라딘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입니다. 미 육군은 즉각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파트. 한국의 현무5는 세계 유일의 재래식 지하 관통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두 8톤, 마하 10, 지하 수십 미터 관통 능력. 이 무기의 존재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세 번째 파트. 한국의 방위산업은 더 이상 미국 기술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독자적 기술, 독자적 개념, 독자적 억지력. 세계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라비스의 전화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미 육군 포병학교는 K9 자주포 공식 도입 테스트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현무5를 세계 유일의 재래식 지하 관통탄도 미사일로 분류하는 공식 문서가 작성됐습니다. 이재훈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우리 아버지 세대 이름으로.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겨울이 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강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도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 공개 이후 반향은 예상을 훨씬 넘었습니다. 2주 만에 14개국 방산평가기관에서 인용됐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핵 억지력 개념을 혁신했습니다. 독일 방산연구소가 현무5를 별도 분석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 방산 재평가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현무5를 모방해 아그니 미사일 계열을 재설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보유국 인도가 비핵국가 한국의 재래식 미사일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핵무기를 쓰지 않고도 파키스탄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한국에서 얻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앨리스의 기고문이 방산 저널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세계의 기준을 다시 쓰다. 제가 30년 동안 무시했던 주제가 세계 방산계의 화두가 됐습니다. 해밀턴 대령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콜드웰, 우리 포병학교 교과서 다시 써야겠어. K9 챕터 넣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초안 써줄게요. 트라비스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가 속했던 로비 그룹이 일부 해산됐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해관계보다 강했습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연구소 소장은 어색하게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도 아무 말 없이 악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토 방산 세미나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이재훈 박사와 함께 브뤼셀로 갔습니다. 강연장에 14개국 방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신다면 당신의 정보가 30년 뒤처진 겁니다.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받으면서 이재훈 박사를 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인사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강연이 끝나고 이재훈 박사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브뤼셀의 작은 식당. 창밖으로 유럽의 밤이 깔렸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국 다시 오실 의향 있으세요? 이번엔 평가가 아니라 그냥 보러. 저는 말했습니다. 아내랑 같이 가겠습니다. 인천에도 가고 싶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거기서 싸웠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님께,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님들께.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유럽의 불빛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불빛이 생각났습니다. 73년 전 불빛 하나 없던 인천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 빛을 만든 사람들, 아버지 세대, 이재훈 박사의 아버지 세대, 포화 속에서 살아남아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 나는 조용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아내 수잔과 함께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인천에 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지갑에서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상륙정 위의 젊은 아버지, 그 뒤로 1950년 포연이 피어오르는 인천 하늘. 나는 사진을 기념비 앞에 세워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수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인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재훈 박사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재훈 박사의 아내, 그리고 두 아이, 박사가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저는 그 맛을 알았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 뜨겁고 진하고 깊다고 생각했던 그 맛. 이재훈 박사의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12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국 좋아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처음보다 훨씬 많이. 아이가 웃었습니다. 이재훈 박사도 웃었습니다. 수잔도 웃었습니다. 그 식탁이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한 서울의 작은 식탁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달라진 사람입니다. 연구소 책상에는 K9 자주포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보내준 것입니다. 짧은 편지가 함께 왔습니다. 대령님,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한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모형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년 루틴이 바뀌었습니다. 국방 저널 3권을 읽기 전에 먼저 그 모형을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편견 없이 보고 있는가? 강의 교재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챕터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70년의 기적, 한국 방산이 세계에 주는 교훈. 앨리스가 정식 연구원으로 임용됐습니다. 제 추천서를 썼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이 사람은 저보다 먼저 진실을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워싱턴 방산학회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말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틀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질문을 배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가?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인가?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배우러 옵니다. 미국이 자주포를 사러 옵니다. 인도가 미사일 개념을 베낍니다. 유럽이 방산 모델을 연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이 땅을 지키고 이 나라를 세우고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포화 속에서 살아남아 맨손으로 일어서서 세계 최고를 만들어낸 사람들. 그분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저 같은 오만한 미국인 전문가가 한국을 무시할 때도 한국은 묵묵히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알아봐 줄 때까지, 인정해 줄 때까지 그 끈기가, 그 정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모여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만든 이 나라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브레넌 콜드웰입니다. 32년 동안 틀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배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최고를, 묵묵히. 그리고 세상이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알지 못한 진짜 한국이었습니다.